거고요. 여러분 이제 강의하면서 채팅방에 있는데 질문 있잖아요. 그러면은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강의하면서 점검하면서 또 답변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잠깐요.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쇼로. 자, 여러분 잘 보이세요? PPT? 예, 네,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중독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문제는 아주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서도 또 이렇게 하셨듯이 말씀하셨듯이 이 상담의 여러 문제 중에서 이제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고요.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 뭐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국가적, 사회적 아니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독이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요즘 시대에 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은 현대 문물 있죠. 현대의 어떤 그 문화적인 발전의 부산물로 여기면 됩니다. 다양한 중독의 대상들이 있고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마약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마약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음, 네, 그 펜타닐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이 펜타닐 문제는 뭐 개인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도 되지만은 사회 국가의 문제가 됐어요. 이제 미국에서 중독 사망자가 제일 많은 사망률 원인 1위가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중독. 예. 이것은 또 뭐 노인들, 뭐 젊은이들 가리지 않아요. 남녀노소 가리지가 않아요. 청소년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요, 이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 펜타닐 원료가 어디서 들어오느냐? 중국에서 들어오잖아요. 화학 어떤 요소들이요. 그래서 뭐 랩에서 만들어 가지고 대량 공급을 하고 그래서 국가적인 갈등도 있고요. 또 국가적인 공조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의 문제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영역인 것도 많이 있어요. 개인의 문제니까. 그렇지만은 이 중독의 문제는 엄청난 이 다양한 이 영역들이 함께 된 것이고요. 그리고 중독의 문제는 이 상담 문제의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 핵심은 술을 많이 드신다. 뭐 마약 행위를 마약을 뭐 섭취한다. 또 뭐 도박을 한다. 뭐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졌다. 이거 보통 보면은 행위잖아요, 행위. 중독 행위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의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고 배경을 보고 그러면은 사실은 중독의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고 대부분의 중독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어요. 우울증의 문제가 심각해요. 대부분의 우울, 불안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적인 문제도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중독의 문제는 상당히 종합적인 접근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중독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뭐 교회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많이 우리 중독 문제와 연관되는 분들은 알코올 중독 아니면 알코올 과다 복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많아요. 이 교회 안에. 예, 그러니까 이 중독의 문제는 또 뭐냐면은 가족병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게임에 빠진 청소년, 뭐 청년들, 뭐 주식 중독에 빠진 뭐 청년들, 뭐 아버지, 그런 문제가 뭐 술 문제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족들과 연결된 문제들로 확장을 해보면은 사실 교회 사역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여러 이슈들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중독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일단은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준비했어요. 한번 어, 질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몇 분이나 있는가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독은 가장 치료가 어려운 상담 문제이다. OX. O예요, X예요? O예요, X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채팅방에 안 올리셨네. 예. 한번 채팅방에 누구 한번 올려보시죠. 대표로. 자, 중독은 가장 치료가 어려운 상담이다. 예, X. 네. 아니다. 예. 우리가 있잖아요. 시험 볼 때 있잖아요. 뭐 가장 뭐 최고 이렇게 하면은 이 X일 가능성이 많아요. 시험을 볼 때 OX 문제라 사지선다형을 할 때. 그런데 가장 치료가 어려운 상담 문제이다. 이것은 O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예. 아, 이 중독은 왜 어려울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독의 상담 치료가 어렵다. 재활이 어렵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그 재발이라는 거예요. 재발. 네, 재발이에요. 다시 말해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한 달간 이 단주하는 경우 있어요. 술을 안 드시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독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 달간, 두 달간, 세 달간은 쏴봐. 이렇게 이제 괜찮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또 술을 드시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는 가장 치료가 어렵다. 이제 이런 것은요. 이 재발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술을 끊는 이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 문제도 보면 뭐가 뭐냐면은 왜 이분이 그렇게 술에 심취를 할까? 술에 탐닉을 할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대부분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예, 술을 많이 드신 분들 보면은. 예, 해결되지 않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래서 그 안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 그리고 억울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울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을 했듯이 되게 복잡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가장 치료가 어려운 상담이라고 했으니까 이 여러분 이제 상담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상담 주제들이 있는데 중독 문제와 함께 또 상담을 할 때 잘 치료가 안 되는 상담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주제가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 이 부부 상담이에요. 부부 상담. 의외로 부부 상담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첫째, 이유가 높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부부는 한 명이 변하면은 한 명이 변한다고 해서 그 부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남편과 아내 두 분이 두 명이 다 변해야 돼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또 부부 상담이 어렵냐? 대부분의 부부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을 보면은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후에 와요. 그러니까 초기에 무슨 뭐 관계 갈등이 있어, 뭐 대화가 안 돼서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부부 상담에서. 대부분은 바로 이혼하기 전에, 뭐 별거로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은 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정의 골이
아주 이 깊이 패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독과 부부 상담은 아주 어려운 상담 주제이다.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요. 자, 중독은 가족력에 영향을 받는다. OX. 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은 자녀들 중도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많나요? 이런 거예요. 네, OX. 맞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죠. 네. O. 네. 다 O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O.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중독은 이 가족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뭐 술 문제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 폭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나는 절대 술을 먹지 않겠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자라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은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코올 중독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떤 중독에 빠질 그 통계가 더 높아요. 예. 이제 여기 보면 아쿠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쿠아. 어, 이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뜻이. 아쿠아, Adult Children of the Alcoholics예요. 아쿠아. 되게 이 중독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예, 단어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을 오랜 기간 동안 추적을 해봤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불행하게도 훨씬 더 중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한 포인트는 뭐냐? 중독은 가족병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예. 자, 오케이. 제가요, 여러분, 영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영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영화를 본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보면은 중독이 아주 어, 소재로 자주 등장을 해요. 여러분, 뭐, 폭력물 있잖아요. 폭력물. 뭐, 액션 영화 보면은 마약, 뭐, 술, 문제, 뭐, 갱단, 이게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가족 드라마, 이런 부분들도 봤었을 때도 중독의 주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란 영화예요. 여기 When a Man Loves a Woman.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네. 이 영화의 어, 이 주인공은 앤디 가르시아하고 맥 라이언이에요. 여러분 그 맥 라이언 아시세요? 제가 보니까 아까 잠깐 화면에서 얼굴을 보니까 대부분이 맥 라이언 세대인 것 같아요. 맥 라이언 영화 배우가 아주 전성기 때 여러분들도 그 나이 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화면 빨에선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뭐 로맨틱 뭐 가족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알코올 중독과 동반 의존이라는 영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강의를 들은 것과 같이 이런 중독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은 중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이 영화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냥 보면은 뭐 러브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이 영화는 이제 맥 라이언이 여자 교사예요, 교사. 학교의 교사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남편은 이제 비행사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동반의존이에요. 동반의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상담 과목에서 혹시나 뭐 동반의존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동반의존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 뭐 아들이 있는데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러면은 그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는 아들을 엄마가 막 이게 케어를 하고 돌보고 또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엄마도 아들이 가지고 있는 중독 사이클, 중독의 문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 동반 의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엮어진다는 것이에요. 음, 그래서 이 아내는 이제 뭐 학교에서의 증상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또 그래서 아들을 때리고 아니 딸을 때리고 또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고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제 겪게 돼요. 예. 예, 그런데 어, 이 여기에서 이제 남편이 어떤 남편으로 나오냐 이게 다 참 중요해요. 이 남편은 아내를 옆에서 지극히 사랑하고 돌봐줘요. 그래서 아내가 학교에서 술 문제로 교사로 일하면서 사고를 친다. 그러면은 남편이 가가지고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리고 아내가 술 문제로 술 먹고 우울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파티도 열어주고 기분 전환도 해주고 가사 일을 못하면은 또 남편이 가사 일도 다 해줘요. 가정 또 딸 뭐 양육도 돌봐주고 그러니까 파일럿이니까 비행사니까 바쁜데도 최선을 다해서 가정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여러분 되게 헌신적이고 대단한 남편과 같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어떻게 그걸 그리고 있냐면은 남편도 문제라고 그리고 있어요. 남편도. 남편이 남편도 상당 문제가 있다. 그걸 동반의존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남편의 그러한 헌신적인 모습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내를 돌보는 헌신적인 모습이 오히려 아내의 알코올 중독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나중에 재활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알코올 재활 병원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재활 병원. 여러분, 한사랑 병원이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알코올 재활, 그러니까 알코올 전문 치료 병원이에요. 네, 그런데 가서 한 3개월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활 치료의 효과를 본 사람들은 되게 정상적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재활 치료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처음에는 기뻐하고 남편이 기뻐하고 아내를 기뻐해요. 그런데 보면은 이 갈등이 일어나요. 예, 갈등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내가 재활치료를 받고 와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가정의 자녀 양육이나 가사 일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아내가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 문제로 있으면서 가정의 주도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가사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아내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방식하고 충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내가 치료를 받고 돌아왔는데 남편하고 사사건건 가정, 뭐 재정, 아이들 양육, 돌보는 거 이런 방식이 틀리고 또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남편이 이제 이 갈등이 생겨서 별거를 해 버려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남편이 또 자기 이 동반의존의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이 재활병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이 영화가. 그래도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여러분 한사랑병원 이야기했었죠. 거기서 남편분들이 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와요. 근데 집에 와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져요, 아빠가. 옛날엔 술 먹고 왔었을 때 그냥 소리 지르고 주무셨는데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또 관계 갈등이 오래 있던 가정을 보면은 대화하는 방식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화의 갈등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남편이 한사랑 병원에 가서 한 3개월 있다가 재활 치료를 받고 돌아오셨는데 가족이 들어와 가지고 싸우다가 화가 나서 술을 다시 드셔요. 그래 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아까 말하는 재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랑 병원에서 일한 상담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교수님, 여기에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요 사실은 처음 들어온 분들이 아니에요. 한 번 들어오셨다가 좀 치료받고 나갔다가 언제 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제 그러한 이제 중독의 문제가 치료가 어렵다. 예. 여기도 우리 강민주 선생님도 저희 친정아버지도 한사랑병원에 다녀오신 좋아졌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재발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가 이 병원에서 보면은 이 상담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재발돼서 오는 것. 그러니까 중독이 그만큼 여러분 어 단기적으로 치료받는 이런 게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힘든, 재활이 어렵고 치료가 어려운 복잡한 문제고, 그래서 가정 사회적으로 어렵다. 이제 제가 예. 자, 이제 이 강의는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중독의 이해, 일반적인 이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이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중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 또 성경은 어떻게 중독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 이제 이걸 다뤄요. 세 번째로는 제가 간단하게 중독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이 성경적 관점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만연한 중독 문제와 종류들이에요. 중독은 애딕션이라고 그래요. 예. 중독은 어떤 일에 습관적이에요, 습관적. 습관적이란 건 뭐냐 하면은 한 번이 아니에요. 술을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반복해서 마시는 거예요. 게임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하는 게 습관적이에요. 예, 습관적. 그래서 알코올 중독 있는 분들은 뭐 술을 한 번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밤에 계속 한 잔씩 먹는 거죠. 예, 밤에 시간을 정해 놓고 혼자 이렇게 먹는 거. 아니면은 계속 마셔야 되니까 술을 숨겨 놓죠, 집에다가. 예, 술을 숨겨 놓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강박이라는 거예요. 강박적이에요. 강박적인 건 뭐냐 하면은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강박이에요, 강박. 아, 내가 이 술을 먹겠다는 욕구가 한번 마음속에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 욕구에 집착을 해요. 이걸 해소해야 된다는.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통제를 상실하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중독의 특징은 뭐냐면 통제를 상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중독 애딕션이라는 것은 라틴어의 에디스네에서 온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자유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가 없는 자유인이 아니고 술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도박의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된 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성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한국 분들 드라마 좋아하죠, 드라마. 드라마 좋잖아요. 텔레비전 드라마. 재밌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중독도 있습니까? 있지. 내가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독이에요. 예, 통제가 안 되면은 중독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 중독의 반대말은 성경적인 용어로 반대말은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예, 이게 통제를 절제.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는 병리적 아주 심각한 문제부터 생활해서 일반 사회 여러 전반에 걸친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콜릿 중독도 있나요? 초콜릿 중독? 음식 중독. 예. 왜요? 초콜릿을 먹고자 하는 욕구를 통제를 못해서 그걸 먹어야지 해소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중독인 거예요. 중독. 자, 하여튼 자, 두 번째로는 사회 문제로서의 중독이에요. 제가 아까 말을 했죠. 이거는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까지 다 연결이 돼요. 전통적인 중독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물질 중독이라고 했죠. 물질. 이거 물질은 뭐냐면은 화학 물질인데요. 화학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을 해요. 어떤 거죠? 알코올. 여러분 마약 있죠? 마약. 그다음에 담배. 이거는 뭐죠? 이 화학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이게 전통적인 중독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중독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유행이 되는, 문제가 되는 중독을 우리가 행위 중독이라고 해요, 여러분. 밑줄 끄세요.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 그래서 행위 중독은 뭐냐면은,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많은 게임 중독, 도박, 쇼핑. 여러분 쇼핑 중독도 있나요? 아, 여러분 그 텔레비전 보시면은 쇼핑 채널 있죠? 그 쇼핑 채널. 그거 보면서 클릭해가지고 물건을 사는 분들은 중독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 돼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좋은 득템도 있어요. 쇼핑 채널에 가가지고 좋은 물건도 살 수 있는데 중독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도 한번 한 10분간요, 우연히 쇼핑 채널을 봐본 적이 있어요. 저는 잘 안 보는데, 제 경험을 말하면은. 제가 한 10분간 봐서 그 물건에 대해서 막 홍보를 하더라고요, 선전을. 근데 10분 딱 보고 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저 물건 진짜 필요하구나. 저 물건 꼭 사야겠다.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저를. 대단히 구매력을 막,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중독에 빠진 분들은 뭐냐면은요, 그 살 때 쾌감 있죠, 살 때 쾌감. 그리고 기다리는 거. 그리고 온 물건을 보는 거. 이 즐거움에 빠지면은요, 계속해서 별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쇼핑 중독도 지금 상담에서 큰 문제가 돼요. 인터넷 중독, 여러분 SNS 중독 되나요? 유튜브 중독 되나요, 여러분? 유튜브 중독 많이 돼요. 예. 유튜브는 여러분 알고리즘 아시죠? 그게 사실은 대단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 여러분을 중독으로 이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튜브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 기술이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에게 특화돼서. 그래서 이러한 요즘에는요, 이런 행위 중독들이 증가 추세예요. 예, 그리고 다양한 중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중독은 문화 현상이에요. 문화 현상. 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의 삶 전반에. 예, 우리 삶 전반에. 왜냐하면은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하는 소비지향적인 탐닉의 문화, 이 본능을 자극하는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생이 공허해요. 공허해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감정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이요. 외롭고, 또 우울하고, 걱정이 많고, 또 마음에 화가 있고, 이러한 정서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로
이것을 채우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라든지 쾌락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러한 방식들이 요즘에는 너무 많아요. 잘 되어 있어서. 이걸 보고 이제 availability라고 그래요. 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한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 게임 중독이 많아요. 게임 중독. 인터넷 게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고속 인터넷. 그리고 저렴해요. 언제든지 가서 이런 인터넷 접속을 쉽게 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죠? 이 방식들, 이것들 추구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는 데 가잖아요. 그럼 인터넷 중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는 공동체 기능 상실과 개인주의예요. 예. 다시 말해서 중독은 사적인 영역이에요. 중독의 문제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있잖아요. 친구 관계가 단절돼요. 예. 혼자 있게 돼요. 예.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어떤 중독에 빠질 위험이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에 따른 국가적 대응들을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문제가 국가의 이 중독 문제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은요, 중독 예방, 중독 대응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기독교인들과 중독. 기독교인들과 가족들도 함께 겪는 중독의 문제. 아까 제가 말했죠. 술, 도박, 인터넷.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께도 많고 또 가족들. 예, 그런 문제가 겪고 있는 가족들. 예, 예,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대응.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적인 대응, 뭐 상담, 재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관점에 따른 성경적 이해가 필요해요. 예. 뭐 이거 우리가 신앙인인데 중독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지?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어, 다른 강의들에서는 중독의 뭐 심리적 관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초점을 좀 맞추는 이 부분은 신앙인으로서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강의들은 또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일반적인 것들은 많이 볼 수가 있고 제가 보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인데 여러분이 중독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 요소들은 제가 또 다 설명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 내용이 그렇게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아까 말했죠. 물질 중독하고 행위 중독이 있다고 그랬죠. 분류를 해보면은요. 물질 중독은 케미칼 애딕션, 화학 중독이라고 해요. 화학 중독. 예. 그리고 행위 중독은 넌 케미칼, 비화학 중독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이건 설명을 했어요. 자,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예, 밑줄 그어주세요. 정신과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책을 보고 진단을 내려요. 예, 그러니까 코드, 진단 코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이런 기준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정신건강, 정신의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려요. 바이블. 그러니까 뭐 성경 뭐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물질 중독 관련 중독 장애를 병으로, 정신과 장애로 기술하고 있어요. 예, 특히 병적 도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여서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예, 이 중독의 문제는 정신질환이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중독을 제가 중독에 대해서 분류를 했어요. 중독에 대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독의 현상을 좀 알아야 돼요. 현상. 그래서 이제 중독의 스펙트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독에 어떻게 빠지는가 그 6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중독은 스펙트럼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요. 연속선상에서 본다는 거예요. 연속선상. 예, 스펙트럼에 밑줄을 그어 주시고 연속선상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연속선상. 예. 왜 연속선상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청년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술을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 모일 때 술 먹고 뭐 밥 먹을 때 술 먹고 뭐 이렇게 해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연속선상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청년은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킨 소지가 있어요. 스펙트럼이란 말은 그거예요. 이렇게 연결점이 돼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그런 청년이 예를 들어 실직을 했어요, 실직. 아니면은 뭐 사귀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연애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마음에 상심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돼요, 그 청년은. 술에 의존을 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은 알코올 과다 남용으로 되고 중독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인생의 위기가 오고 또 어려움이 처하면은 과용, 남용이 돼서 누구나 중독에 빠질 수가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독의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로 보통 봐요. 4가지. 4가지 연속선으로 봐요. 첫째가 이 사용이에요. 제한적 사용. 유스라고 그래요. 캐주얼, 레크레이셔널, 리미트 유스. 아까 제가 말한 청년과 같이 술을 먹는데 언제 먹냐 하면은요. 그냥 친구들하고 모일 때, 밥 먹을 때 먹고 아니면은 뭐 저녁 식사하고 친구들이 모일 때 분위기 돋구기 위해서 먹고 그러니까 레크레이셔널 유스예요. 예. 이건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술을.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되고 발전을 하면 오용이라고 되는 오용. 오용이라 미스유스가 돼요. 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취할 목적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취할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 취할 목적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한적 사용은 뭐냐 하면은 그냥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취할 목적으로 먹어요.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오늘 학교에서 뭐 아니면은 직장에서 오늘 스트레스 많았는데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한테 야단 심하게 맞아 가지고 너무 지금 우울한데 뭔가 이걸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술을 먹는 거예요. 왜? 술을 취해 가지고요. 그 고통을 잊고 싶어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예. 이걸 보고 이제 오용이라. 그러니까 술을 먹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뭔가 기분이 좋아지기 업되기 위해서 아니면은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 이때부터가 문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용. 술 취하지 말라. 너의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술 취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뭐 직장 상사에서 관계의 문제, 뭐 개인적인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술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술 취하지 말라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청년부 부목사 사역할 때,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 세상에요, 성경에 술 먹으란 말은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요.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술 안 취하면 되잖아요. 술 먹었는데. 그래서 그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다. 왜? 술 먹다 보면 나중에 술 취할 목적으로 되는데 그 단계까지 빠지면은
너희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먼저 나오기 전에 술에게 먼저 간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왜 그 당시에는요, 이 포도주라든지 술 이것을 약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음식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고, 음료수로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술에 대해서도 술 먹지 말라가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남용이에요, 남용. 자, 사용, 오용, 남용. 남용은 뭐냐면은요, 이제 술 취할 목적으로 기분 좋게 막 마시다가 이제 술에 찌들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직장 생활에서 문제가 생겨요. 예,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예.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술을 많이 먹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술 많이 먹고 그다음 날 수업도 못 들어가. 그럼 뭐죠? 학생으로서 기능의 문제, 직장인으로서 기능의 문제가 생겨요. 이걸 보고 이제 남용이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이제 상담적인 이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런 수준이 되는 거죠. 많은 경우가 술 남용으로 되어 있죠, 지금. 남용이 사실은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중독이에요, 중독. 애딕션. 이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상적인 사용이에요. 매일 술을 먹어야 돼요. 예. 일상적인 사용, 정상을 위해서 술을 먹어야 되는 상태까지 가는 걸 말을 해요. 잠깐요. 예. 이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텐데, 공사장에서 이 현장 노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목수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술을 먹어야지만이 몸에 힘이 나요. 예. 술을 먹지 않으면은 손이 떨려가지고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지 않으면은 오히려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정상적인 삶을 하기, 일을 하기 위해서 술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은 정상적인 삶을 위한 사용, 일상적인 삶을. 그러니까 마약, 술, 게임, 뭐 어떤 미디어 중독 이렇게 빠지는 게 이분들에게는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 정상과 같은 노말. 예, 이렇게 되는 것이. 예.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커피 중독도 내네. 커피 중독. 예. 맞는 말이에요. 커피 중독도 있고요. 종교 중독도 교회와 기도원만 가야 한숨 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중독은요, 이름을 붙이면 다 중독이 돼요. 커피 중독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커피 마셔가지고 위가 아픈데도 계속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자, 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또 이제 중독의 6단계라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독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중독에 사람이 빠져드느냐. 어떻게 아까는 연속선상에서 말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중독에 빠져드는 단계. 예. 증상에 내 연속선상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6단계 빠져드는 단계가 있어요. 첫째, 쾌락을 위한 사용이에요. 쾌락을 위한 사용. 첫째가. 여러분, 이제 이 중독에 있어서 술이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많이 들고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많이 돼서 저도 술로 많이 예를 들게요. 뭐 마약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 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제 술을 먼저 처음 먹잖아요. 뭐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술 맛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 담배 처음 피면 어떻게 되냐면 기침 콜록콜록하고 뭐 이런 걸 먹지. 술을 뭐죠 모임에 가가 뭐 대학생들 모임에 가 친구들 모임에 가서 먹으면은 대부분 다 술 맛이 쓰다고 해요. 쓰다 무슨 맛으로 술을 먹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어떤 단계가 있냐 하면은요,
술을 먹다 보면은 하면서 이 맛으로 술을 먹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맛으로 술을 먹구나. 뭔가 술을 먹으면은 근육이 이완이 되고 릴렉스가 되고 이런 거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포리아라고 그래요. 유포리아.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유포리아. 여기 유포리아. 쾌락이란 뜻이에요. 쾌락을 위한 사용. 그러니까 이게 뭐죠? 술 맛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담배 맛을 안다는 거예요. 마약도 마약이 작동하는 걸 그 마약을 어떻게 뭐 먹든지 투약을 했었을 때 그 느낌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로는 반복된 사용의 증가예요. 예. 이제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술 맛을 알았기 때문에 좀 우울할 때,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이때 이 술을 찾게 돼요. 그리고 이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니까 그때마다 술을 먹게 돼요. 이래서 인제 술을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반복돼요. 담배를 한 번 피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 네, 반복. 그러면요. 이게 반복되면은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요. 내성이 생겨요. 내성. 여러분 뭐 내성이 약물에 내성이 생긴다는 말 아시죠? 예. 약을 계속 투약하다 보면은 그 약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약물의 용량을 늘려가야 돼요. 예,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술을 한 잔 먹을 때, 한 잔 먹을 때 그 쾌락의 느낌이 있었다면 이제 반복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똑같은 술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한 병을 마셔야 돼요. 한 병을. 이제 뭐죠? 그걸 이제 양이 증가한다. 이걸 내성이라고 합니다. 내성. 예. 이제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 그러면은 내성이 생기면은 신체적인 의존이 돼요. 의존이 돼요. 몸이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적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신체적인 의존이 생깁니다. 예. 의존이 생겨요. 그래서 신체적인 의존이 생기면은 금단현상이 생겨요. 이 금단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내성으로 인하여서 용량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이제 줄였었을 때 급격하게 줄였을 때 생기는 신체적인 부작용이잖아요, 내성이. 예. 그래서 한사랑 병원이라든지 뭐 알코올 뭐 그 병원에 들어가면 먼저 해독장 하잖아요. 해독. 내성. 이걸 이제 이 단계를 거치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마약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다 이 금단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심리적 의존이에요. 신체적 의존 다음에 심리적 의존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의 의지가요. 의지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술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다시 말해서 의지가 이 중독 물질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끊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나는 어차피 내 평생은 술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심리적 의존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술이 주는 마약이 주는 뭔가 이 쾌락, 즐거움 이런 부분을 내가 놓칠 수 '이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심리적 의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 마음속에 깊은 패배감이 있어요, 패배감. 패배감. 심리적 의존 옆에다가 적으세요, 패배감이라고. 패배감. '내가 술 끊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음. 나는 술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마약 몇 번 나도 정상적으로 살아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나는 더 이상 이 마약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 마음에 딱 그렇게 마음을 먹게 돼요. 포기하는. 그걸 보고 심리적 의존이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패배감이 있어요. 인생의 패배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심리적 의존이라. 그래서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장기간 의존이 되고 아까 말한 비정상의 정상, 일상화가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중독의 6단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어떤 여자분이 있다고 그래요. 인생이 힘들어서 밤마다 술을 먹어야지만이 잠을 자고 힘들고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딱 들어보고 증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6단계 중에서 지금 이 사람은 이 정도 단계에 있구나. 여러분이 판단이 내리게 돼요. 또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지금 내성이 지금 생기고 있구나. 계속돼서 반복된 사용량의 증가.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막 바꾸고 더 다른 술들을 찾고 독한 술들을 찾고 뭐 또 이제 술의 패턴들을 막 바꾸고 이러면은 내성이 생기고 신체적인 의존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 단계 상당히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담 또 중독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독 현상의 특징에서요. 어,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의 유사점. 여러분 요즘에 도파민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도파민.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도파민 이야기 많아요. 예, 예. 이제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여러분. 도파민.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은 뭐냐면은 뇌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감정, 정서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예, 어,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막 즐거워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면은 지금 뇌에서 도파민이 막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 즐거움이 있을 때 느끼는 올라오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거나요, 마약을 하면은 그렇게 뇌에서 이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분출이 된대요. 분출이 된대요. 그만큼 쾌락을 느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마약, 술 이런 것을 먹을 때 도파민이 나오듯이 게임, 도박, 뭐 인터넷 쇼핑 이런 거 할 때도 도파민이 분출돼요. 네,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몸으로 행위로 하는 도박이라든지 게임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작동하는 건 다르지만은 뇌에 작동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뇌에 작동한 도파민. 예. 그래서 뇌회로, 공통된 뇌회로를 만들어내고 도파민으로 어떻게 뇌가 작동하는 거, 이 방식, 이걸 회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빠지는 단계도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혹을 느끼고 또 거기에 유혹에 빠지고 또 중독 행위를 하고 또 후회하고 죄책감이 따르고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어, 사람의 몸이 느끼고 그 작동하는 것들은 유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성과 금단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 우리가 보면은 금단 증상, 내성은 뭐 알코올, 마약 보통 이런 걸 말하거든요. 마약 끊으면은 막 사람이 미칠 것 같잖아요. 멈추게 하면은 술도 그렇고요. 금단 증상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갑자기 게임을 못하게 만들어 보세요. 안절부절 못해요. 왜요? 금단 증상이 있어요. 안정이 안 돼요. 안절부절 못하고 막 혹시 우리가 이 스마트폰 중독된 분들 보면 스마트폰이 없어요. 하루 동안 스마트폰 없이 살아야 되는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금단 증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내성과 금단 증상이 똑같이 어떤 화학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비슷하게 나타나. 그리고 아까 말한 충동성과 강박성이 작동을 해요, 다. 충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 이 술을 먹어야겠다는 욕구가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중독에 있어서. 충동적으로 올라. 강박적인 거는 내가 그 충동을 강박적으로 해소를 해야 돼요. 예, 욕구가 올라오면 해소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게 비슷하게 작동을 해요. 어, 마약, 술이나 물질 중독이나 아니면은 도박, 게임, 뭐, 이런 것들. 예, 다 비슷비슷하게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동성과 강박성이 비슷하게 작동을 한다는 것이다. 예. 자, 중독의 증상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인 거라 다 대부분 알고 있어요. 뭐 기능의 문제. 일단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밤에 잠을 잘 안 자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밤에 유튜브를 밤새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접근을 할 때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그걸 게임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인터넷을 끊어버린다든지 자기 전에 뭐 멈추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걸 못하게 하는 안 하게 하는 거에 집중을. 근데 대부분 그런 접근은 다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을까요? 부모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걸 이제 그 잠을 자야지 내일 수업도 하니까 인터넷을 끊고 막 그렇게 해요. 물론 뭐 그렇게 하는 부모들 뭐 이렇게 뭐 문제가 크게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뭐냐면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접근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밤에 게임을 저렇게 막 하고 뭐 유튜브를 보고 그러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이가. 뭔가 불안하든지, 뭔가 해소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걱정이 많다든지, 뭐가 있어요, 분명히. 뭐 친구와는 문제가 있다든지,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그걸 찾아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제 기능의 문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립감. 아까 제가 말을 했죠. 이, 이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관계가 거의 다가 끊어져요. 심하게 되면. 거짓말과 회피, 수면 장애가 있고 짜증이 증가하고 재정적 문제, 도박 같은 경우 그렇죠. 절도, 법 준수 문제, 범죄, 뭐죠? 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법 위반도 많이 하는 사고도 많이 치죠. 강박적 행동, 예, 아까와 같이 뭔가 집착하는 거 있죠. 집착하는 거. 그다음 좋은 취미들이 상실이 돼요. 예, 취미 생활의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뭔가 남편, 아내, 뭐 아니면 자녀, 뭐 친구 관찰을 해보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가 꽤 돼요.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중독의 일반적인 현상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제 증상들 이제 말했어요. 자, 이 3, 중독의 이해를 위한 관점들부터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4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가 도덕적 관점이에요. 두 번째가 질병적 관점이에요. 세 번째가 사회문화적 관점이에요. 네 번째가 영적인 관점이에요. 이 4가지 관점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그랬죠. 어, 그러니까 제가 중독의 성경적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이 성경적인 관점을 잘 적용하고 알려면은 중독의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중독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중독의 스펙트럼, 중독에 빠지는 단계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증상들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중독은 여러 가지 분류하셔요.
물질 중독, 행위 중독.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물질 중독, 행위 중독. 그 다음에 충동성과 강박성이 작동을 한다. 충동. 뭔가가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를 자기가 그냥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를 못하고 중독 대상에 의존을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강박성이에요. 강박. 충동성, 강박성. 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 이제 이, 이 네 가지 관점이 보고요. 이래서 성경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여러분 설명할 거. 이래서 이 네 가지 관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중독 교재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잘 설명을 할게요. 왜 네 가지 관점? 첫째, 아까 말했죠. 중독이 되게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응? 한편적으로 보면 절대 안 돼. 중독은 복잡한 문제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양한 관점을 알아야지 효과적인 성경적 상담, 성경적 이해, 신앙적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 첫째가 도덕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밑줄 꺼주세요. 도덕적 관점 되게 중요합니다. 도덕적 관점. 이건 전통적 관점이에요. 전통적 관점. 중독을 도덕적인 문제로 여겨 부도덕한 행위로서 중독 행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부도덕한, 나쁘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번에 중독 환자를 죄인,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들은 사회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거의 사회에서 나쁜 사람 취급받아요. 왜? 문제를 일으키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정에, 사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도 그렇죠? 마약 중독자. 네,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 도덕관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책망, 질책,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로 여겼어요. 이게 도덕적 관점. 그리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관점.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중독의 문제는요. 도덕적인 문제를 유발을 해요. 어,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싸워요.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요.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의식이 많이 없어요. 예. 이제 이런, 그렇죠. 문제를 많이 유발을 해요. 예, 도덕적 관점. 그래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보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여긴 걸 도덕적 관점. 여러분, 성경도 도덕적 관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왜 그럴까요? 술 취한 걸 다 죄라고 했잖아요. 그거 다 도덕적 관점이에요. 술 취함은 죄다. 술 취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신약성의 바울 같은 경우. 네.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아니에요. 도덕적 관점에. 여러분, 성경적 관점은 아니에요. 네. 왜 그럴까요? 도덕적 관점은 정죄만 있어요. 정죄. 나쁘다. 성경적 관점은 나쁘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해야 된다잖아요. 그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정죄만 나쁘다. 잘못됐다만 있으면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성경적 관점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치유받아야 된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일부도 구약 같은 경우 또 성경의 신약에서도 정죄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함에 대해서. 예, 문제에 대해서.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중독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좀 책임감이 부족하다. 이분들은.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뼈저리게 깊이 느끼지는 못하고 뭔가가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핑계, 어떤 정당한 변명이 아주 많아요. 예,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중독 문제 상담의 첫째 목표가 뭐냐 하면은요. 술 문제, 마약 문제, 도박 문제 이런 있는 분들이 본인이 정말 문제가 있다. 본인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실망을 시켰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게 상담의 중독 상담의 1차 목표예요. 여러분, 1차 목표예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중독 상담에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담해보면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이 중독 문제로 빠져들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관점이 하나가 뭐냐면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양심을 계속해서 깨트리는 과정이 연속되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적으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양심이 깨지는 과정이에요. 중독은. 도덕적 양심. 이런 거예요. 술을 먹다가 이제 오용 남용을 해가지고 어떤 분이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어요. 술 자주 먹고 직장도 늦고 아니면 업무도 떨어지고 또 회사 사람들하고 뭐 좋다가도 술 먹다가 싸우고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술을 먹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구나. 이제는 술을 먹지 않아야겠다. 끊어야겠다.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6개월 동안 술을 안 드셨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다시 술이 먹고 싶어요. 술 냄새도 나고. 또 이제 뭐 자기도 정상적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싶다는 욕구가 서서히 올라오고 또 뭐 친구들 유혹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서 술을 먹게 되려고 하는데 이분은 처음에는 버텨요. 아니지. 내가 또 술 먹으면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때 어려움을 처지. 그런데요, 아, 결국에는 술을 먹게 돼요. 술을 먹게 돼.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요. 두 번째 술을 이제 함릭하게 되는 경우는 더 강하게 술을 먹어요. 많이. 더 많이 먹어요. 더 깊이 많이 빠져요.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은 처음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술을 이제 먹지 않고 끊어야겠다는 도덕적 양심을 깨트려야 돼요. 그 자기의 그 기준을. 어떻게 깨트리냐 하면은 아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애들 보니까 뭐 공부도 안 하고 집에 가면은 싸움이나 하고 있고 분위기도 안 좋고 또 나는 이렇게 뭔가 잘해보려고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 세상에 도와주지 않는다. 일이 잘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술을 다시 먹게 되려고 하는 어떠한 이유들을 만들어내요. 변명.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처음에 세웠던 도덕적인 양심을 깨트리는 어떤 이유거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반복이요. 몇 번 반복이 되었을 때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가 또 한 6개월 지나서 또 술을 끊게 돼요. 왜냐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건강이 악화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또 한 번, 내가 이번에는 꼭 술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것도 나중에는 이 도덕적인 양심을, 책임감을 다시 한번 또 깨트리고 또 술에 빠지는 계기를 또 생겨요. 자, 이렇게 과정에 거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책임감, 양심은 점점 깨지잖아요.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중독에 깊이 빠진 분들을 보면은요, 본인이 이렇게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이렇게 되는 나름대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중독 대상에 탐닉하는 이유들을 그게 다 뭐죠? 도덕적 관점이 희석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1차 상담의 목표는 도덕적 관점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상담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도덕적 관점을 회복시키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이 들어갔었을 때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이 도덕적 관점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상담의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기독교 상담, 성경적 상담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덕적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독 상담이나 중독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독 교제는 도덕적 관점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도덕적 관점? 네, 중요하다는 거. 네. 네. 자, 자, 우리 봅시다. 채팅창. 두 번째는요, 질병 모델이에요. 질병 모델. 네. 질병 모델 옆에다가 여러분 의학적 모델이라고 적어서 의학적 모델이라고 적으세요. 의학적 모델. 이거는 의사들, 병원, 의학에서 추구하는 모델이에요. 한마디로 중독은 병이에요, 병. 알코올 중독은 병이에요. 가장 강력한 중독 이해 모델이에요. 왜? 의학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가정들이 있어요. 세 가지 가정이에요. 생물학적, 유전적, 신경의학적. 여기 있죠? 생물학적, 밑줄 끄세요. 생물학적, 유전적, 신경의학적. 이 가정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첫째, 생물학적이요. 사람마다 중독을 즐기는 합력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었는데요, 전혀 맛이 없어요. 이 술을 왜 먹지? 그래서 평생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술을 한 잔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탐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사람마다 술에 노출되는, 탐닉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술에 중독에 빠지는 성향이 있는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탐닉. 여러분 사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후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술을 원래 딱 보니까 잘 드시고 또 되게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술 자체가 몸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타고난 두 번째로는 유전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중독 대상, 예를 들어 술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징이 아니고 유전자. 예. 어떤 유전자요? 중독에 취약한 유전자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회식을 했어요. 항상 금요일 밤에 일과가 끝나니까 그냥 밤에 항상 그 회사는 회식을 해요. 그 팀은 회식을 해요. 10명인데 팀은 회식. 한 1년 지났어요. 그런데 9명은 다 괜찮고 뭐 그냥 한데 한 명은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분은 금요일만 술을 먹는 게 아니고 매일 술을 먹게 됐어요. 매일 술을 먹고 밤에 술을 먹어야지만이 잠을 자고 밤에 술을 먹어야지만이 어 뭐죠? 그 즐거움 그걸 자기가 이게 이 삶을 사는 즐거움인데 한마디로 중독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술을 먹었는데 그냥 레크레이션으로 즐기고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어떤 유전인자,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뭔가가 있어가지고 술이라는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되게 취약한 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약점이라는 것이에요. 그 질병. 그 다음에 신경의학적인 아까 말한 도파민 가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 중독, 술이나 마약에 의해서 뇌에 과도한 도파민이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뇌가 여기에 적응이 돼 버리는 거예요. 뇌회로가 변경이 돼서 적응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도파민을 이제 이 도파민이 생성되는 그 즐거움 있죠. 이것에 뇌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이 신경의학적 관점에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다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해요. 어떤 임상 현장에서 보고 또 어떤 뇌과학이라는 또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진보에 의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에 빠진 유전인자가 발견됐다 그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도파민 회로가 도파민에 의한 뇌회로의 뇌 가소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변했다. 이거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임상 현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가설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러한 그래서 이걸 보고 가정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개 어떤 임상의 데이터들, 자료들을 봤었을 때 충분히 어, 얘가 가능한 이론이라 보는 게 질병 모델이에요. 예. 이제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현병이라고 아시죠? 조현병. 정신분열증이잖아요. 요즘에 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 가족력을 추적을 해보고, 가족력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요, 조현병은, 어, 가족력에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이 부모, 이 세대, 이게 보면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조현병을 일으키는 DNA, 뭐 유전인자, 뭐 뇌가 이런 것을 발견할 수는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력을 봤었을 때 뭔가 이거는 내력이 있다. 가족 내력이 있다.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가설로 추측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질병 모델이라는 것이 질병 모델. 근데 이게 강력한 모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이에요.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술을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거 탐닉하는 욕구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취약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이. 심리학 이론들은 많은데 다 이론인데, 그러니까, 의학적인 모델은 의사들이나 의학적 모델은 이것을 가장 선호해요. 이 모델. 예. 자, 이게 이제 질병 모델이라는 것이. 예. AA 그룹과 질병 모델이 있어요. 예. 이제 여러분 AA 그룹이란 밑줄 그어주세요. AA 그룹 되게 중요해요. 중독에서 되게 중요한 게 AA 그룹이라.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Alcoholics Anonymous.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한글로 하면은 알코올 중독 자조 모임이에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자조 모임, 자조 모임. 예. 우리나라에도 아마 캐나다도 있을 거예요.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이 AA 그룹 미팅이 있어요. 미팅 자조 모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알코올 중독자들 또 그 가족들이 만나서 그분 자기들의 어려움들 힘든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는 이게 AA 그룹이에요. AA 그룹.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이에요.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에요. 근데 이 모델이 질병 모델을 따라요. 이 알코올 중독은 자기 힘으로,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어렵다. 알코올 중독의 문제는.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나쁘다, 잘못됐다, 뭐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만 하면 안 된다. 여기 있죠? 도덕적 모델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작용. 그래서 이 자조 모임의 분위기는 뭐냐면은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 절대 안 해요. 뭐 이 책임 뭐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AA 그룹에 의해서 이 질병 모델이 발전되고 확산됐어. 이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을 알레르기 반응, 엘러직 리액션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은 이 알코올 중독은 알레르기, 엘러직 리액션으로 인해서 몸에서 뭔가가 중독 인자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AA 그룹은 어, 알코올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 단주요, 단주. 단주예요, 단주. 예. 그래서 이제 자존감을, 알코올 중독자의 자존감을 지키며 수치심을 제거해서 어떤 수치심이죠? 나쁘다, 잘못됐다, 죄인이다. 왜 그런 수치심을 제거되냐면은 중독 환자를 나쁜 사람에서 아픈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든. 왜? 병이니까. 네.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음. 자, 질병 모델의 평가를 보면은 불충분한 과학적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점도 있어요. 단점을 말하는. 많은 수의 문제적 음주자 또는 중독자들이 스스로 힘으로 음주 행동을 중단하고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가 사실 보면은. 예. 그리고 개인의 책임 도덕적 문제가 희석될 수 있어요. 이거를 밑줄 그어주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개인의 책임 도덕적. 그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수님,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제 이게 술 문제가 알고 보니까 제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좀 타고난 어떤 술에 대한 약함이 있어가지고 어, 발생한 거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저보다 내가 술 많이 먹어서 뭐 책임감이 없어서 저를 나쁘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뇌과학에 대한 강의를 보니까 제가 원래 좀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하더라고요. 이거 부모 잘못이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 도덕적 문제를 희석시키는데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질병적 관점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배려와 돌봄을 위한 관점이에요.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때 중독자들이 응당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로 사회가 이해하고 인식되는 것이에요. 네.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 맥락이에요. 잠깐 11시까지 강의하기로 했었죠? 네, 한번 합니다. 10분, 네, 10분 쉬겠습니다. 네. 예. 네. 자, 화면을 키세요. 음, 이거를 내리겠습니다. 화면 키시고 한번, 예, 우리 사진 한번